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 반듯하게 살았다고 말해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30년 넘게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으니까요. 몇 해 전에 정년 퇴직했고 남편도 공기업에서 먼저 퇴직했어요. 자식들도 다 장성해서 각자 살림을 차렸고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죠. 그런데 제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감정도 없이 그저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온 여자가요. 제 남편 정태호 씨는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결혼 초부터 말수가 적었어요. 감정 표현도 서툴렀고요. 처음엔 그게 남자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이를 낳으면 달라지겠지 했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손 한 번 잡는 일도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손을 잡았던 게 언제였는지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저는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고 교무실에서는 동료들과 잘 지냈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그게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 걸까? 아내로, 엄마로, 선생님으로. 그럼 박선영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걸까요?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잤고 밥도 따로 먹을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도 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TV만 보거나 컴퓨터만 하거나요. 가끔 제가 말을 걸면 응하는 대답 하나로 끝이었어요. 제 하루가 어땠는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어떤 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육체적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조차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제가 여자라는 사실도 누군가의 아내라는 사실도 잊고 살았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비슷해 보였어요. 남편 얘기는 안 해요. 자식 얘기, 손주 얘기, 건강 얘기만 하죠. 부부관계에 대해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겠지,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 누워있을 때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길, 제 이름을 불러주길, 제 하루를 물어봐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조용히 나이를 먹어갔어요.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많아지고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를 잃었을까? 퇴직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니 제가 누구인지 더 모르겠더라고요. 집에서 남편과 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침묵도 길어졌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서히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요.
사람들은 제가 건강하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을까? 한 번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주어진 역할만 해왔을 뿐이에요. 착한 아내, 성실한 엄마, 모범적인 선생님. 그런데 정작 박선영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어요.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설날을 앞두고 여동생 소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 남편 이상우 씨가 본가에 머물며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데 혹시 우리 집에 며칠 있어도 되겠냐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괜찮다고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며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제 남편 정태호 씨와의 결혼 생활을 말하자면 참 길게 설명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모순처럼 들리죠? 그만큼 우리 사이에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23세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어요. 그땐 다들 그랬잖아요. 사랑보다는 조건을 보고 감정보다는 안정을 선택하던 시절이었죠. 정태호 씨는 공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교사였으니 주변에서 보기엔 잘 어울리는 부부였을 거예요. 결혼 초부터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퇴근해서 오면 식탁에 앉아 밥 먹고 TV 보다가 자는 게 전부였죠.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넘어가도 똑같더라고요. 대화라는 게 밥 먹었어? 응. 이게 다였어요.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늘 조용했고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죠. 아이가 아파도 학교에서 상 받아도 남편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집안일은 여자 몫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년 퇴직하고 얼마 후 남편도 은퇴했어요. 그때부터 더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도 저와 말을 섞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점심 먹고 나면 또 TV 보고 저녁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당신 심심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지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귀찮아.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날 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한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더 슬픈 건 저도 남편한테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그냥 집에 같이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도 아닌 그냥 익숙한 존재. 공기 같은 존재요. 손 한 번 잡은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포옹은요? 더더욱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은 게 언제였는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저 시간만 흘렀고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자는 게 일상이었죠. 가끔 잠이 안 올 때면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곤 했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우리가 정말 부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없었구나.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30년을 함께 살았을 뿐이에요.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남남이 되어 있었어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봤어요. 남편이랑 잘 지내? 전 그냥 웃으며 대답했죠. 뭐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참 편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어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혼자라는 느낌,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텅 빈 것 같은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뿐이에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울었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너무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주름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굳어진 인맥. 이게 박선영이 맞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저는 언제 웃었지? 언제 행복했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거였어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선생님으로서는 살았지만 박선영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던 거예요. 제 감정은, 제 욕구는, 제 존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엔 그냥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그건 사랑 없는 동거였어요. 서로에게 무관심한 두 사람이 그저 습관처럼 함께 사는 것. 그게 우리였어요. 그리고 전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60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워요. 왜 진작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참고만 살았을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가정을 지키는 게 여자의 의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올해 설날이었습니다. 여동생 소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남편인 이상우 씨가 며칠 동안 우리 집에 머물면서 부모님을 돌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저 명절이니까 가족끼리 도우며 사는 거지 뭐 그렇게만 생각했죠. 이상우 씨와 저는 사실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명절 때 몇 번 마주쳤고 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짐을 들고 집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영 누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그가 웃으며 저를 봤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언제 이런 인사를 받아봤던가요? 남편은 저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여보 아니면 아예 말도 안 걸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선영 누나라고 불렀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어요. 이상우 씨는 부엌 일을 도와주겠다며 설거지도 하고 집안 정리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낯설었어요. 남편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먼저 알아채고 다가와서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려는데 너무 무거워서 끙끙거렸어요. 그때 이상우 씨가 뒤에서 번쩍 들어주더니 이런 무거운 건 불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가슴 속에선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더군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상우 씨가 옆에 와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누나, 제가 닦을게요. 누나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저 요양보호사 일도 하거든요. 이런 거 익숙해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그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따뜻함은 뭘까요? 저는 30년을 남편과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 제 수고를 알아봐주고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눈을 마주보며 웃어주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걸 60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순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상우 씨를 의식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가 먼저 일어나 있을까 궁금해지고 그가 커피를 마실 때면 제가 먼저 물을 끓여두고 싶어지고 이런 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건 동생의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가 신경 쓰이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거실 전등이 나갔어요. 이상우 씨가 사다리를 가져와서 전등을 갈아 끼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가 팔을 뻗어 전등을 끼우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넓은 등, 팔의 선, 땀에 젖은 목덜미. 저는 그 순간 제가 한 남자를 여자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이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요. 이상우 씨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 네. 더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더운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오래전에 묻어버렸던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억눌러왔던 한 여자로서의 감정.
그게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상우 씨도 저를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부터 제 눈을 마주칠 때면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말을 걸 때도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요. 어쩌면 그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기류를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혹시 제가 실례를 했다면 죄송해요. 요즘 제가 선을 넘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제가 누나 곁에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감정이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안도와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어요. 각자의 외로움,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빈자리, 그리고 이 나이에 느끼는 낯선 떨림에 대해서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아직 한 사람의 여자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감정이 죄가 아니라 너무 오래 억눌러왔던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60년을 살면서 제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애써 외면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교직 생활 30년 하면서 저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이고 선생님이었을 뿐이에요. 박선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한 적은 거의 없었죠. 남편 정태호 씨와는 오래전부터 그냥 남처럼 지냈어요. 손 한 번 잡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잠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안에 무언가가 점점 말라갔어요. 감정도 욕구도 기대도 다 사라졌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상우 씨를 만나고 나서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설날을 앞두고 동생 소영이가 부탁을 했어요. 자기 남편인 이상우 씨가 며칠간 저희 집에 머물게 됐죠. 노부모님을 돌봐드리는 일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동생의 남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안방 전등이 나가서 이상우 씨가 고쳐준다고 사다리에 올라갔죠. 저는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혹시 위험할까 봐요. 그때였어요. 그의 등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점점 분명해졌어요. 이건 그냥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어요. 한 남자를 향한 여자로서의 설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는 한 번도 이런 떨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상우 씨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누나, 다 고쳤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고마워요라고만 겨우 대답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그의 넓은 어깨, 따뜻한 목소리, 제게 건네는 그 다정한 시선들.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제정신이야? 하고 혼자 중얼거렸죠.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60이 넘은 여자가 그것도 동생의 남편을 보고 이런 감정을 느낀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해방감이었어요.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설렐 수 있구나.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강렬했어요. 30년 넘게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을 며칠 본 사람에게서 느끼다니. 그게 제일 슬펐어요.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된 거죠. 다음 날 저는 이상우 씨를 피했어요.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 마음이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살갑게 대해줬어요. 누나 식사하셨어요?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친절한 거예요. 동생의 언니니까 잘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혼자 괴로워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억눌러야 하나 아니면 인정해야 하나? 혼란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밤 잠이 안 와서 마루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우 씨 방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방으로 가.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혹시 잠이 안 오세요? 그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누나도요? 그리고는 자리를 권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기 삶이 얼마나 힘든지, 책임감에 짓눌려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말했어요. 저도 제 외로움을, 텅 빈 결혼 생활을 조금씩 털어놨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이미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제 안의 여자가 너무 오래 잠들어 있던 그 사람이 깨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살아있다는 감정이었어요.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여자예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이상우 씨가 집에 머문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낮에는 어색하지 않게 지냈지만 밤만 되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한편으론 두근거리기도 하고. 예순을 넘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죠.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1시쯤 됐을까요?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물이라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 길에 마루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우 씨가 머무는 작은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그는 침대에 기대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작은 소리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갈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아주 작은 소리로요. 이상우 씨가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누나 아직 안 주무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잠이 안 오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어요. 네,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들어오실래요? 저는 망설이다가 문턱을 넘었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될지 그땐 몰랐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라디오 소리를 들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이상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나는 행복하세요? 너무 뜻밖의 질문이어서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행복하냐고요? 누가 마지막으로 제게 그런 질문을 했던가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저 스스로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참 만에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더라고요. 이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래 외로웠는지, 남편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말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정작 함께 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이상우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소영이와의 결혼 생활이 늘 편한 건 아니었다고요. 서로 사랑하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대요. 그는 말했어요. 누나, 저는 제 삶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위한 건지, 가족을 위한 건지, 정작 제 자신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웠구나. 이 사람도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어요. 큰 손이었어요. 거칠지만 따뜻해 보이는 손. 저도 모르게 제 손이 그쪽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죠.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상우 씨가 제 손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괜찮아요. 그리고는 먼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준 게 얼마만인지,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게 얼마만인지.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다 느껴졌어요. 그는 제가 우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꼭 잡아주고만 있었죠. 한참 뒤에 저는 물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상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심이에요. 진심.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언제부터 진심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요? 언제부터 제 감정에 솔직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매일 밤 조용히 만났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그저 손을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지만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었어요. 저는 그와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숨겨뒀던 감정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교사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온 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요. 이상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말했어요. 누나를 보면 제가 잊고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이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느끼는 진짜 감정이라는 걸. 밤의 대화는 우리 둘에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했죠. 저는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순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제 안에는 아직도 뜨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금기를 넘었습니다. 아니, 제 안에 갇혀있던 진짜 저를 꺼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설날 마지막 밤이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고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죠. 그때 이상우 씨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는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나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저 참고 견디고 외면하며 살아왔을 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진짜 제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학생들의 선생님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 안에도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요. 그가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했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누나도 사람이에요. 당연히 외로울 수 있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날 밤 용기를 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다는 걸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러다 그가 천천히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그 품에 몸을 맡겼어요. 죄책감이 없었느냐고요?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저를 휘감았어요.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30년 넘게 남편 옆에서 자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편안함을요. 누군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느낌, 제가 여자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자신을 껴안았다는 거예요.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저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얼굴이 비쳤어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진짜 제 표정을 마주한 것 같았어요.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물론이죠. 저는 유부녀였고 그는 제 동생의 남편이었어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괜찮아.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선영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밥 짓고 청소하고 남편과 무덤덤한 대화를 나눴지만 제 안에선 뭔가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난 거예요. 그 경험은 제게 너무나 소중했어요.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저 자신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었으니까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에 솔직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처럼 자신을 억누르며 살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고 이상호 씨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여동생 소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요. 언니, 이게 뭐야?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죠.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엔 이상우 씨와 제가 마루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며칠 전 밤의 일이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소영이에게 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소영이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변명도 설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한 일이 들켜버렸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짓눌렀죠. 이상우 씨가 거실로 나왔고 소영이는 그를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어요. 당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 정태호 씨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듯 우리를 바라봤어요. 소영이가 사진을 그에게도 보여줬고 남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영이는 계속 울었어요. 언니,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남편이잖아. 언니가 어떻게 동생 남편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동생을 배신했어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상우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들키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이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진짜 지옥이에요. 그날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소영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이상우 씨도 그녀를 따라 나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말했죠. 참 가관이군요. 환갑이 넘어서 철없이 군다더니 이게 그 꼴입니까?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집안은 냉랭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저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이 지나자 죄책감 뒤에 숨어 있던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방감이었어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저를 조금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60년을 산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죠.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것도 보였어요. 살고 싶어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비웃듯 저를 봤죠.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네, 정신 차렸어요. 이제야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소영이에게는 편지를 썼어요. 직접 만날 용기가 없었거든요. 소영아, 미안해. 언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언니도 살고 싶었어. 이기적인 거 알아. 그래도 이제는 거짓으로 못 살겠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오지 않을 거예요. 이상우 씨와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그도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동네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나이 들어서 철없이 논다더라. 동생 남편이랑 바람났대, 그런 말들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뎠어요.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너는 이제 나를 외면하며 살 수 없어.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아. 그 목소리가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저도 결정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가장 외로운 순간에 내린 결정이 가장 진실된 결정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만났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요. 이상우 씨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미안해요. 누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선택한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사람들 시선 없는 곳에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도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용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 늦었지만 진실하게 살기로 했다는 것. 그게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됐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33년간 함께 산 사람과의 이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한편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태호 씨는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는 질문도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그냥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끝났어요. 그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나이 들어서 철없이 군다. 동생 남편과 무슨 짓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귓속말이 들렸어요. 아니, 실제로 들렸는지도 몰라요. 저는 가족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상우 씨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짐은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옷가지 몇 벌, 오래된 사진첩 하나, 그리고 제가 가장 아꼈던 시집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정작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이것뿐이더라고요. 마을은 정말 작았어요.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안 오는 곳이었죠. 우리는 작은 한옥을 빌려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우 씨는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냈어요.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30년 넘게 칠판 앞에 서던 사람이 이제는 흙을 만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인생의 진짜 용기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낡은 걸 버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거렸어요. 저 나이에 남자 데리고 내려왔대. 무슨 사연이 있는 거래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마주치면 먼저 웃으며 안녕하세요 했고 텃밭에서 딴 채소를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던 사람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엔 뭔가 쫓기는 사람 같더니 이제는 제대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이상우 씨와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낮엔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별을 봤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가끔 소영이 생각이 났어요. 제 여동생이자 이상우 씨의 아내였던 사람. 그녀에게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언니일 겁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었어요. 그녀에게 미안하지만 저 자신에게는 정직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문화센터에서 시 낭송회가 열렸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시를 낭독하는 자리였죠. 저도 용기를 내서 참가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낭독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 시를 읽으면서 저는 제 삶을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가? 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가?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에 솔직해진 거니까요. 낭송을 마치고 자리에 앉는데 이상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변했어요. 처음엔 저희를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도 점점 그냥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떡을 나눠주고 아픈 어르신 계시면 함께 돌봐드렸어요. 저는 더 이상 문제 많은 여자가 아니라 그냥 박 선생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평생이 걸려요. 겨울이 왔을 때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60년을 살면서 느낀 것들, 후회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것들. 글을 쓰다 보니 제 인생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상우 씨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죠. 그가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선택한 게 대단한 거예요. 봄이 오자 텃밭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심은 씨앗들이 싹을 틀고 자라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지금 다시 피어나고 있구나. 늦게 핀 꽃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꽃이구나.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가족이 저를 용서하지 않든 저는 처음으로 박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아내도 엄마도 선생님도 아닌 그냥 나로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것.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용기 내세요. 진짜 당신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제가 60살에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